수사관들은 낸시 거스리 사건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수만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점점 더 적은 소식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집 앞 계단에 있던 복면을 쓴 남자, 그리고 집 안에서 발견된 DNA가 있는데 그 DNA는 그녀나 그녀의 가족 혹은 그녀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낸시의 것이라고 밝힌 피가 그녀의 집 앞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피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Law and Crime이 전해드리는 On the Case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건 모건 앤 모건 덕분입니다. On the Case가 유튜브 최고의 실화 범죄 프로그램인 데는 이유가 있고 모건 앤 모건이 미국 최대 상해 전문 로펌인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싸워왔고 고객들을 위해 3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들의 실적에 있습니다. 전국 100개 사무실에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모건 앤 모건을 고용하는 것은 군대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웁니다. 모든 로펌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곳을 선택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치게 된다면 모건 앤 모건을 찾아보세요. 승소하지 않으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forthepeople.com/otc 방문 아래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으로 확인하세요. 수사관들은 어디에 주목할까요? 낸시 거스리 사건의 경우 법 집행 기관이 엄격히 조사하지 않는 듯합니다. 낸시 거스리가 사는 애리조나 투손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반 떨어진 멕시코 국경 너머에 있습니다. 오늘 애리조나 바로 건너편에 있는 멕시코 소노라주의 수석검사 사무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명이 있습니다. FBI가 낸시 거스리 수색을 위해 멕시코 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멕시코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노라주 검찰청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이 기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당국이나 멕시코 연방기관으로부터 협력, 지원 또는 정보 교환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편 FBI 소식통은 CBS 뉴스에 자신들이 멕시코 당국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멕시코 대사관 대변인이 낸시가 그들의 나라로 끌려갔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많은 부분이 현재 낸시 거스리의 집 안에서 채취된 DNA 샘플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 DNA가 어떤 종류의 샘플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 샘플이 낸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 구성원들의 것도 아니고 수사 당국에 따르면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 즉 누구를 제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DNA가 복면을 쓴 사람의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2월 1일 낸시 거스리의 집 앞 계단에서 그녀가 납치된 시각쯤에 카메라에 포착된 인물입니다. 그 샘플이 코디스에서 일치하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전자 계보학 등 첨단 기법으로 사건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사망조사관 조셉 스콧 모건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조셉에게 낸시 거스리의 현관 계단에서 발견된 그 혈액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보안관은 그 혈액이 낸시 거스리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검시관 사무실에서 일했던 조셉에게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무엇이 가장 눈에 띄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요. 이제 이것은 이번 수사 초기에 뉴스네이션의 브라이언 앤트니 촬영한 그 혈흔 영상입니다. 보안관 사무실이 낸시의 집 현장을 공개한 후 이제 기억하세요. 그 현장을 너무 일찍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브라이언 앤튼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촬영을 한 사람이 그였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브라이언 앤튼이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기자로서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누가 이런 곳에 접근할 수 있죠? 아, 폴리스 라인이 거쳤다는 걸 잊었네요. 그건 완전히 공개되어 있었죠. 네. 그냥 모두에게 잠깐만이라도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해보세요.
알겠어요. 브라이언은 자기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그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지? 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가 하고 있던 일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네, 그들은 테이프를 치웠어요. 그리고 그가 이 사진들을 찍었을 때 그걸 저한테 따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게시된 거예요. 그게 그의 기사 일부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의 정지 화면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전문가의 솜씨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만약 당신이 이런 더 큰 물방울들이 있고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더 큰 물방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어딘가에서 대략 10원짜리 동전이나 5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입니다. 네, 그건 자유낙하 혈액방울의 특징입니다. 즉, 중력에 의해 떨어진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코피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서서 아래를 보거나 욕실로 달려가면 세면대에 코피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큰 떨어진 핏방울들이 있는데 피가 튀거나 퍼지는 건 전혀 없어요. 네, 그냥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 핏방울들 사이사이에 가끔씩 아주 미세한 방울들이 보여요. 그건 호기 혈흔의 특징이죠. 우리가 그 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셉은 많은 이들 특히 애리조나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조디 아리아스 사건입니다. 분명히 낸시 거스리 사건과는 매우 다른 사건과 상황이지만 조셉이 그 피가 그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디 아리아스는 2008년 애리조나주 메사에 있는 한 집에서 전 남자친구 트래비스 알렉산더를 수십 차례 칼로 찌르고 이마에 총을 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때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디 아리아스는 트래비스 알렉산더에게 저지른 일로 인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지만 낸시 거스리와 관련된 매우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집 앞 계단에 묻은 피의 영상이 조셉에게 아리아스 사건을 떠올리게 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당신에게 언급했었죠. 트래비스 알렉산더 사건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디 아리아스가 그를 죽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가 칼에 찔린 후 욕실에서 찍힌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항상 그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올리고 거울을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곳에서 자유낙하하는 피와 이어지는 내뿜어진 피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피를 기침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게 빈두 부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분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게 나오는 거고 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그녀가 그런 식으로 다쳤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은 코를 막거나 입을 맞아도 그 부위에 피가 고이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방울들이 보인다면 그건 내뿜어진 피라고 생각합니다. 흡인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뿜어진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유낙하, 혈흔 방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장면을 그려주고 그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 큰 질문은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물론 훌륭한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정말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집의 구조 안에 또 무엇이 남겨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이게 혹시 그녀로 인해 일어난 일일까요? 문 앞으로 온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집에서 끌려나간 것 때문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두 가지 별개의 행동이 일어난 거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 점은 매우 확실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논의할 때 조셉 같은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외부인이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짧은 영상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아직도 낸시 거스리 씨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낸시 거스리 씨 집 앞 계단에 있던 복면 남성의 영상이 공개된 이후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에는 수만 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민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고
법 집행 기관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BI 역시 어제 추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번호로 전화하거나 tipsFB.gov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800콜 FBI로 제보해주세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연락 바랍니다. 많은 제보가 있지만 상당수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가 없는 제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당국에 따르면 누군가 사건에 대한 이론이나 단순한 의견을 가지고 전화를 걸어올 때 그것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이죠. 여기 피마 카운티의 911 상황실 관리자가 콜 DTV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사람들은 용의자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나 이론에 대해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유형의 이야기입니다. 인용이 끝났습니다. 911 상황실 관리자인 세실리아 오초아는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만약 사람들이 낸시 거스리를 누가 데려갔는지 또는 낸시 거스리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정말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대중에게 공개된 그 번호들로 전화를 거는 것이고 최근 업데이트에서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생물학적 증거에 대한 실험실 분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낸시 거스리의 거주지에서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이미 그 부지에서 수집된 증거와 새로운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주말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금될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은 수사 진행에 따라 그런 활동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대략 2~3명 정도가 구금되어 수색영장이 집행되는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약 일주일 전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2마일 떨어진 집을 급습하는 작전 중 구금된 남성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멀지 않은 컬버스 레스토랑 근처에서 레인지로버에 대한 차량 검문도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77세 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낸시 거스리를 알지 못하고 그녀의 행방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그를 용의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 거스리 가족과 그들의 배우자들은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 당국 관계자들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급습에서 얻은 증거와 집과 교통 단속에서 연방 법원 명령을 통해 확보한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잭슨빌 주립대 응용법과학 교수가 함께합니다. 현재 유튜브 바디백스 위드 조셉 스콧 모건 진행자 조셉 스콧 모건입니다. Law and Crime이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며 대화하기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조용했던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몇 가지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이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듣고 있는 과학 수사 내용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낸시 거스리 씨가 납치된 지 18, 19일이 지난 지금 이 수사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경찰이 아니라 연방 요원을 보세요. 이게 제 말씀입니다. 연방 요원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일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움직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과장된 말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 요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원은 어느 지역 보안관 사무실보다 훨씬 더 넓게 뻗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크리스. 이게 조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신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가끔은 잡음을 좀 줄여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께서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정말 많은 잡음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 중에서도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이걸 아이다호 사건이나 게비 페티토 사건 같은 우리가 모두 아는 기준이 되는 사건들과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위기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요.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혹시 거스리 부인의 딸이 누군지 아세요? 상당히 큰 부분이죠. 왜냐하면 실종자 사건은 항상 발생하고 제가 다루기도 하지만 그 어떤 사건도 이번 사건만큼 주목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단순히 법 집행 기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 장면 자체도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언론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그걸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낸시 거슬이나 그녀 딸의 집에 자주 갔고 그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머물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사관이 도착했네. FBI가 이 지역을 수색 중이네처럼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5% 정도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보다는 조금 더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유전 계보학과 그것이 몇몇 큰 사건들을 해결한 방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브라이언 코버거와 골든 스테이트 킬러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요? 아시다시피 그런 분야에 계신 분으로서요. 저는 생물학을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분야로 가지 않았고 이렇게 이쪽에 있게 됐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계도를 통해서 이 집 안에 있는 DNA가 누구의 것인지 실제로 알아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되돌아보면 제가 젊은 수사관이었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과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기술을 비교하면 그 깊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오스럼 연구소의 데이비드 미들맨과 크리스틴 미들맨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이 해온 일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으려면 데이비드 미들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마법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마치 당신이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유전 계보학 또는 뭐라고 부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리죠. 여기서 보시는 것은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유전적 프로필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게 생물학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마커가 포함된 유전적 프로필이 만들어집니다. 데이비드 씨가 필요로 하는 건 제 생각엔 2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가닥을 따라 있는 마커들이 바로 이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 DNA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거죠. 법유전학적 계보학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은 표현형 분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표현형 분석이란 여기서 과학을 아주 정밀하게 다듬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필을 통해 머리색, 눈색, 키, 몸무게 등 모든 세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지오마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잠시만 이 부분을 곱씹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표현형 분석을 한다면 그 정보를 모아서 좋아, 여기 이 사람의 프로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전적으로 볼 때 이런 모습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프로필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만약 오스럼 오티룸으로 간다면 Um, 텍사스 우드랜즈는 휴스턴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는 미래적인 캠퍼스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저는 항상 데이비드 미들맨을 DNA계의 일론 마스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생물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한쪽에는 계보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프로필을 넘겨받아서 현재 존재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DNA를 제출한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23andMe 사용자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픈소스 족보나 오픈소스 DNA 가족 트리로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한정적인 거 아니냐고 말하는 걸 저도 압니다. 아니요, 23andMe 사용자가 진 없어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게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수학적으로 이런 종류의 지수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구축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누가 범행을 저질렀거나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6촌, 7촌, 8촌일 수도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점을 맞추면 계보학적으로 그걸 생물학적인 정보, 즉 당신이 만든 생물학적 프로필과 결합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Um, it,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금만 여유를 주세요. 제 경력 초기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들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현장에서 혈액 샘플을 발견하면 혈액형 검사를 하곤 했습니다. 혈액형 검사는 매우 중요하죠. 혈액은행에서도 사용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잘 맞는 혈액형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형이 있는데 이 수치는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형은 AB 음성입니다. 네, 이 수치는 다르지만 대략 169명 중 1명꼴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코버거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네. 3옥틸리언 중 하나입니다. 와. 이게 좀 감이 오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빛의 속도에 도달했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버거와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조차 말하기 싫어요. 너무 역겨워서요. 물론이죠.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FBI에 대한 소문이 있었죠. FBI가 폐쇄된, 그러니까 이런 폐쇄형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다는 얘기요. 알다시피 23andMe 같은 회사에서 정보를 빼냈다는 거죠. 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내부 메모가 있었던 건 압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름을 잘못 발음할 수도 있지만 레이첼 모른 사건을 보면 예를 들어 그들이 그 일에 관여했어요. 오스럼 얘기고 이 남자는 정말 엘살바도르 국적자였는데 그를 잡아낼 수 있었어요. 알겠죠? 알아요. 그리고 그게 특히 제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였어요. 바로 이 이야기처럼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알다시피 그는 미국에서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엘살바도르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었어요. 그는 미국에 입국했지만 미국에서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어서 코디스의 기록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기술 덕분에 그를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살인은 메릴랜드에서 일어났죠. 그래, 맞아, 크리스. 솔직히 말해서 특히 우리처럼 개인 프라이버시를 따뜻한 담요처럼 감싸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무서울 수밖에 없어. 그래. 하지만 내 데이터가 저런 데이터 뱅크 중 하나에 있다면 너를 특정할 수 있는 프로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 아마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일 거야. 그 사건은 수년, 수십 년 동안 계속됐었지. 오트람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 그들이 관여한 모든 살인 사건들에 대해 듣게 되지. 그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목록을 해결하려는 거야. 그 목록은 30건이 넘는 데이터베이스지. 그리고 내게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건 검시관 사무실과 의료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야. 내 경력 동안 신원 미확인 시신을 많이 봤고 신원을 몰라 묻어야 할 때도 많았어. 그래서 데이비드에 대해 아무리 말해도 부족해. 그는 아마도 세계 최고의 이타주의자일 거라고 생각해. 그의 목표는 이 이름 없는 명단에서 모든 이름을 지우는 거야. 그리고 이미 수백 명의 신원을 밝혀냈지. 이 도구는 매우 강력해. 난 이걸 소환이라고 부르는데 오래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마치 다시 되살려내는 것과 같아. 예를 들어 남아있는 게 뼈뿐일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손상된 DNA도 추출할 수 있어. 그 사람의 프로필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후손들을 찾아보는 거지. 최근에 내가 바디백스에서 다뤘던 사건이 정말 놀라웠어. 한 여성이 1차 세계대전 직후쯤 캐나다에서 우물에 빠졌어. 그리고 그 유해를 발견했지. 그들은 그 유해를 수십 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갑자기 그녀의 후손 중 한 명, 아마 고손녀쯤 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실종된 먼 친척, 예를 들면 할머니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어. 그녀가 네라고 답하자 그분이 그녀의 할머니로 밝혀져 신원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유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제 현대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선한 DNA를 얻는다면 그건 꼭 손상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알겠지? 그게 무슨 검시관 사무실이나 박물관 선반 위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어딘가 무덤에 묻혀 있었던 건 아니잖아.
우린 지금 신선한 샘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면 그들은 그걸 할 능력이 있어. 그리고 그 쓰리 사건에 관해서는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정말 답답해하고 있었던 거야. 알 수 없는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려고 할 때 이게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야. 이게 내 첫 번째 선택이 아니지. 넌 그걸 플로리다로 보낼 거야. 그치? 어, 그게 제가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DNA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른다면 샘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큰 웅덩이였다면, 물론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게 큰 피 웅덩이였다면,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양이 있다면 그게 전부 디지털화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이 유전자 개보 연구소에 보내는 샘플을 플로리다에도 보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말씀해 주셔서 기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본의 사건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만졌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차 오염을 일으켰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시점에 사용된 샘플이 있다면 그 샘플을 소진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도 일어난 방식은 그게 플로리다 연구소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전 정보를 생성하고 디지털로 이걸 코디스 효디에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유전학으로 만드는 그 지도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신의 분자 코드에 대한 그 매핑이 그들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그걸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교차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건 아마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건 스탠다드 랩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FBI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만의 샘플이 필요하다고 했을 수도 있고 물론 이번 경우에는 보안관의 선택이 그들보다 우선했죠. 알다시피 우리는 플로리다에 있는 이 실험실과 함께 일하고 있고 그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FBI 실험실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의 비극은 제 생각에 오스럼이 FBI와 밀접하게 협력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주요 협력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FBI는 오스람이 가진 수사 유전 개보학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파트너 중 하나가 오스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원스톱 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진행하면 이 부분 확인했습니다. 다음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합니다. 또 다른 점은 증거 인계 과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몇 명 손을 거치는지 아시죠? 인계 과정이 길어질수록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하자면 몇몇 사례에서는 아시다시피 먼 8촌이나 10촌 친척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련된 사람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법정에서 얼마나 강한 증거가 될까요? 낸시 거스리 사건처럼.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찾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의 12촌 친척이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특정한 사람의 샘플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가서 체포하고 기소하고 DNA만 가지고 누군가를 재판에 넘길 수 있나요? 그게 그 사람의 먼 친척의 DNA라면요? 아니요. 그건 현명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버려진 쓰레기 수거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버릴 때 말이죠. 그런 걸 볼 수 있죠.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재판에 회부될 예정인 휴어먼 사건처럼요. 와, 그래요. 이게 바로 그 피자 박스였잖아요. 모두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그거요. 그런데 그건 버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얻으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돌아가서 확인용, 확인용 샘플을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IGG가 하는 일은 당신을 특정 방향으로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걸 풀기 시작하면 그게 당신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조사관들이 어디를 목표로 해야 할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목표로 삼을지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공략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샘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군가를 특정 개인에게 붙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빨대를 어딘가에 그냥 버리는 걸 지켜보고 그 빨대를 주워서
DNA 검사를 하는 거죠. 혹은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다시 찾아가서 네, 저희가 당신의 DNA 샘플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샘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무슨 검사를 하든 의미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화학산업이든 생물학 연구든 의학 연구든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든 반드시 확인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원칙이 법의학에도 적용돼요.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는 더 많은 게 걸려 있죠. 결국 일이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사건을 미리 망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 방송 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혈흔에 대해 말하자면 혈흔인지 피방울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낸시 거스리 집 앞 계단에 있었습니다. 뉴스네이션 영상에서 그들이 현관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게 어디서 왔고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입니다. 그걸 볼 때 무엇이 보이나요? 저는 처음 봤을 때 바로 알았고 그리고 제 친구 브라이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브라이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맞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브라이언이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기자로서 일하는 중이고 그런데 왜 누가 이런 것에 접근하죠? 아, 맞다. 폴리스 라인을 걷었다는 걸 깜빡했네요.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죠. 네, 맞아요. 모두들 잠깐만이라도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해보세요. 좋아요. 브라이언은 자기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품기도 했죠. 예를 들어 그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지? 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가 하고 있던 일은 바로 기자로서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네, 폴리스 라인을 걷어낸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사진들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그가 저에게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사진들은 게시됐고 그게 그의 기사 일부였던 거죠. 이 장면의 정지 화면을 보고 전문가의 솜씨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만약 당신이 이렇게 더 큰 물방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큰 물방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10원짜리 동전이나 5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입니다. 네, 그건 자유 낙하하는 혈액방울을 나타냅니다. 중력에 의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당신은 상상해보세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코피가 난다고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세면대에 서서 아래를 보거나 욕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보면 코피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떨어진 핏방울들이 있습니다. 피가 튀거나 퍼지는 건 전혀 없죠. 네, 그냥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핏방울들이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미세한 핏방울들도 보입니다. 이건 호기혈흔이라는 신호죠. 제가 이 이름을 언급했었죠. 트래비스 알렉산더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조디 아리아가 그를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칼에 찔린 후 욕실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항상 그가 세면대로 걸어가서 손을 세면대에 올리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떨어지는 피를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호기혈흔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그가 피를 토하고 있거나 The 빈두 부위에 피가 있어서 이렇게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그녀가 그런 식으로 다쳤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제 말은 코를 막거나 입을 맞더라도 그 부위에 피가 고이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작은 핏방울이 보이면 내뱉은 피로 생각됩니다. 흡입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 내뱉는 내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유 낙하하는 핏방울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장면을 그려주고 그 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 큰 질문은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정말 집중해서 듣고 계신 훌륭한 청취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집의 구조 안에 또 무엇이 남겨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다 CP. 이게 혹시 그녀로 인해 일어난 일일까요? 문에 다가오거나 집 밖으로 옮겨진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역동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 가지 별개의 행동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조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 상황을 철저하게 기록해 두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브라이언이 한 발견과 그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장벽도 없었고 테이프도 없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그는 그냥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알지만 그게 바로 이 사건이 초기에 처리된 방식에 대한 비판 중 하나였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여전히 이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길 바라고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점이 많지만 오늘이 18일째인지 19일째인지 궁금해지네요. 아시겠죠? 그런 일이 수사의 초반 며칠 동안 어떻게 처리되었느냐에 따라 수사 기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사건은 is 많은 경우에 사건이 그 첫 순간들에 결정되거나 혹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잭스테이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그 문턱을 넘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범죄 현장의 방에 처음 들어갈 때,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당신이 범죄 현장 기술자, 법의학 조사관, 살인 사건 형사인 것처럼요. 당신의 모든 능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저는 그것을 자주 비교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분자 세계에서 이에 대해 크리스와 이야기했죠. 저는 지금 그것을 거의 이렇게 비교합니다. 범죄 현장에 들어갈 때는 수술실에 들어가듯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마음가짐과 복장 모두 준비된 상태로 그곳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은 한 번 울린 종소리는 되돌릴 수 없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알다시피 그 소리가 한 번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들리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브라이언의 영상과 함께 저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나 많은 날이 지난 뒤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화죄 접근하는 것만 해도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방진복이나 타이백 슈트 같은 것도 입지 않았고 장갑도 아무도 끼지 않았어요. 신발 커버도 없었어요. uh,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싶어요. 정말로. 거스리 부인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저는 법의학적 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알다시피 틱톡이라는 게 알다시피 여기서는 시간이 소중해요. 가장 중요한 자원이죠. 그랬어요. 그리고 수사관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이 시간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낭비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수를 하다 보면 그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낸시 거스리 씨가 집에서 사라진 지 3주째입니다. 조셉 스콧 모건, 바디백스 진행자를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과학적 배경과 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 주셔서 로 앤 크라임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 모두 잘 지내세요. 정보를 제공할 사람이 나타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늘어났습니다. FBI는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의 한 개인 상해 변호사가 돈을 내놓은 후 크라임 스토퍼스도 5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대략 15만 달러의 보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낸시 거스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론이나 의견이 아니라 실제 정보입니다. 520-351-4900번으로 피마 카운티 보안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800-CALL-FBI로 FBI에 연락하시거나 tipsfbi.gov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Law and Crime의 On the Case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구독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